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여기서 이제 스터디를 한번 했었죠. 아니, 무슨 영상으로 별도에서 별도 스터디를 한번 네, 했었죠. 네. 그때 한번 일부를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이제 좀 읽었는데, 이 아서크레버라는 분이 이제 중국의 어떤 발전사를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아서크레버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획 경제라고 해서 무슨 거대한 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 그거대로 착착착 발전해 온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길을 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어찌 해가지고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더듬어 가면서 이뤄낸 성까지, 그게 무슨 탄탄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발견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그걸 어떻게 해냈나를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이제 포인트는 이건 마치 이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누가 좋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던 김대중.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그러니까 도전이 오면 응전을 하는 거지. 그 자기 시대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응전을 제대로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가 사실은 그 국가의 형태를 좌우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은 등소평 나름대로 자기한테 왔던 도전을 잘 응전해냈고, 나름대로 수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준이라는 거죠. 13억 인구를 이렇게 해낸 거니까. 근데 이제 등소평도 사실은 천안문 사태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군사적으로 억압하면서, 그러면서 또 경제 성장이 후퇴하는, 경제 개방 노선이 후퇴하는 것 같으니까 남순강으로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온 어떤 도전을 잘 응전해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택민 뭐 주룽지는 또 나름대로 또 잘했고, 후진타오는 또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 격차를 줄이는, 뭐 그때 샤오캉 사회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농촌 쪽을 많이 부흥시키는 정책을 써서 그 나름대로 후진타오 10년간 잘했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단계를 잘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그 국제 무역 구조에 적극적으로 링크시키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한 건 비슷한데, 다만 그 방식이 우리가 이제 착관을 들여와서 직접 하는 방식이었다면, 중국은 외국 기업을 직접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술 습득을 하는 방식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김빈 대표가 중국 진출했었던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회사를 차려. 근데 조폭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무슨 텔레비전을 만드는 무슨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수한 기술이야. 한국에서 가져가.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뭐 물가가 오른다든가 뭐 임금이 너무 올라서 다른 도시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인건비가 좀 싼 도시로 옮기려고 하면,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공장주가 못 가져가게 한다는 거야. 그 기술은 분명히 한국 기업의 자산인데, 그거를 우리 이제 이사 가요 빠이빠이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공장주가 그냥 힘으로 못 가져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공안 당국이,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이 그거를 자산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적해. 근데 그 중국 공안은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은근히 그냥 중국 공장주가 그걸 갖고 있어 버리는 걸 용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고참 선배가 조폭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폭을 이용해서 그걸 탈취해 온다는 거야, 밤에. 자기 자산인데. 그러면 그 공장주도 조폭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쇼당을 쳐가지고 얼마 줄래? 뭐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빼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그걸 그대로 복제하기도 하고, 그걸 진들들이 가져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술을 습득을 해나갔던 거예요. 이게 불법과 탈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기술을 빼낸 거예요. 그것도 도와셔 봤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대단하다. 근데 그랬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중국이 지금 이제 아까 여기서 뭐 건설붐 단계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석 단계, 그다음에 건설붐 단계,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 단계라는 건 뭐냐면 혁신 경제 단계거든요. 혁신을 일으키는 경제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아서크레버가 잘 그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결국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혁신 경제는 사실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후진타오 이후에 사실 시진핑 정부에 주어진 응전이, 물론 이제 이 중복 투자, 지나치게 어떤 부패와 연결된 지나친 부채 위주의 중복 투자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 그걸 이제 목표로 삼아서 강력한 중앙정권을 통해서 전 장택민 세력의 어떤 부정부패를 이제 부정부패와 싸우는데 아마 국력을 집중해서 본인의 어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켰는데,
사실은 혁신 경제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정치적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권위, 정치적인 자유화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혁신형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혁신 경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요즘 문화산업 엄청 잘 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 기생충, 미나리 뭐 이런 거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뭐 그런 한류, 뭐 이 BTS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뭐였죠? 그 투애니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투애니원이라는 그룹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유명한 그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어떤 거냐면 투애니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구 빠따로 그래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때려 부시는 내용이에요. 그 뮤직,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런 정도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야 사실은 문화산업 혹은 이제 혁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공산당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앙 정부의 권위를 부정할 수가 없고 딱 그런 어떤 그 안전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애니메이션 보면 다 삼국지, 중국 드라마 보면 다 삼국지나 뭐 이제 무협이나 뭐 그런 거거든요. 수호지나 뭐 손오공 얘기나 뭐 그거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게 이제 중국 경제의 문제고 과연 그걸 풀 수 있고 그게 또 나타나는 게 이제 호구 제도죠. 중국은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쪽박청에 살고 산동네에 살더라도 어쨌든 서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빈민청도 형성됐지만 그걸 또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서울이 어떤 혁신 도시가 된 건데 메가시티가 된 건데 중국은 이제 이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기존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빈민들이 오는 게 싫은 거야. 그 농민공들이 가족들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그 멋진 도시를 가난한 빈민구로 만드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이제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 돼서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베이징에 호구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3억 인구의 능력을 다 이제 사실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정치적 권위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 옆에 붙어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게 사실은 한국의 그 앞으로의 그 산업 전략이 돼야 되지 않냐고 이런 생각이 들고 다 우리도 이제 사실은 매 정권마다 그런 도전이 오고 그걸 응전해내는 역사였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정부는 제발 그런 어떤 혁신 경제를 이미 사실 우리 기업은 혁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는 굉장히 혁신형 경제인데 이제 다음 정부는 그런 혁신형 경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중국이 마침 또 미국한테 발목이 잡혀서 트럼프 이후에 그 정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분야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되게 참고가 되는 책이었는데 다만 이게 좀 이게 몇 년 전 책이라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것도 많이 같이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분씩 간단히 책 읽은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김수지 씨 발제하신 김수지 씨부터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책 읽으면서 사실 제가 요즘에 정책학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정책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1987년에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사실 정책학 입장 또는 정책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라는 자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되게 되면서 지방에서 각자가 알아서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비록 예산 양이 규모가 작지만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단위 거의 국가 수준의 규모에서의 실험을 50개의 실험을 동시에 돌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이것이 또 50개 국가에서 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책을 입법하면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 평가가 가능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걸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정책적인 실험, 자연 실험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연 실험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 그리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국은 되게 뭐 시작부터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중국이 통일이 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점을 좀 많이 재밌게 그 지점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실 자원의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올해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자원을 그냥 동원하는 게 더 중국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았던 거죠. 자원이 워낙에 많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냥 청년자원도 그렇고 그냥 동원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것을 효율화하게 되는 지점이 되게 되면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자원을 효율화하는 데는 창의성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는 혁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뭐 도시의 세 단계 발전 단계도 나왔었지만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사실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자원을 최적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게 이 효율성을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 기술에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 뭐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지 못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정보의 통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효율화를 위한 자원 동원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산당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혁신들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인 거니까요. 중국이 성장을 앞으로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자원을 더 이상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동원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민지용 비서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그때 지난번에 했을 때 스터디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새롭네요. 근데 저는 그 중국 체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개인 우상화도 활발해지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활력을 잃을까 그렇게 자꾸 저런 식으로 나가면 활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중국은 텐센트라든지 엔트그룹이라든지 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니오라든지 등등해서 요즘 세계가 나가는 방향으로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권위주의랑 이제 시장 그 혁신 경제랑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아는 상식이 맞던 걸까?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승철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승철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좀 개인적인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은 그 책이 사안이나 질문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전공자도 쉽게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 개발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뭐 지금 미중 경제 갈등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정보나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원신혜님이 막 안 그래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시킬 줄 알고 도망가셨네요. 올리신 걸 보면 저도 곧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책 읽으면서 중국이 주택을 민영화하면서 주택 경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익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이 앞으로 중국 발전에 큰 허들이 될 불평등 이슈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제해 주신 김명환님도 간단히 오늘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매끄럽지 못한 발제를 들어서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다름 아니라 저는 중국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고 경제도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패권 시대에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보다 유능한 우리가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고우영 비서관님도 간단히 소감, 발제 네. 들으신 소감.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하면은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로 떠올리듯이 세계의 공장,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현서풍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원흉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었던 나라. 또 관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근데 이제 경제 발전, 발제도 나와 있지만은 정치 권력의 독점이 경제 발전의 동인이었다. 근데 그 경제 발전의 결과로서 이제 양극화가 이게 나왔었을 때 그럼 정치 권력 독점을 방어하기 위한 공산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공산당의 미래. 또 중국인은 굉장히 자기 나라에 대한 중화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인구수 외에 본인들의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산당이 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 특화의 혁신 여기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토론 참여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혁신 기업들이 많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알리바바, 하웨이, 뭐 틱톡 같은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윈 회장이던가요? 중국 당국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니까 바로 뭐 통제가 들어왔고 화웨이나 틱톡 같은 경우는 좀 스파이웨어 같은 식으로 세계 경제 주류하고는 좀 섞일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중국은 이제 선도한다기보다는 팔로워잖아요. 사실은 어떤 혁신 기술 뭐 이런 걸 자기네들이 개발해내고 이런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어떻게 융화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관시라는 어떤 카르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인구수 외에 자부심을 어떻게 자국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 그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떠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김두수 대표님 소감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발제들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는 책을 안 읽었는데 책을 읽은 것보다 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아까 그 낮에 윤봉기 기자가 링크를 해놨던 이제 중국 그 관련 최근에 뭐 그 양제라 그러나요? 예, 회의하고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 정부가 뭐 주택이나 도시개발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약간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주택 정책과 연결해서 잘 봤던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있어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그 경제 발전에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됐고, 다만 중국이 우리를 너무 많이 이제 따라와서 앞질러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트럼프의 역할에 따라 다시 가치가 재분배되는 밸류 체인에서 다시 우리나라가 또 그걸 좀 떨치고 나름의 다른 영역을 더 경쟁력 있게 가지게 됨에 따라서 그나마 뭐 행운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커드라든지 이런 군사적 부분의 동맹에는 여전히 우리는 참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기술 이 체제에서는 미국 입장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오늘 하여튼 그러면서 그 특징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어렴풋 생각했는데 중국이 진짜 50개 나라로 분권의 나라로 뭔가의 정책을 실험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중국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도 좀 흥미진진했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식의 그 나름의 좀 더 자율성 있는 국가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고한석 실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면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그 오래간만이고요. 예.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그 분권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참고로 저는 2000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그 중국에서 SK 그룹의 주재원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 조폭은 만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분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분권을 생각하면은 그 권력의 분권, 정부의 분권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은 기업도 분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랑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기업의 그 본사 헤드쿼터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거의 8, 90%가 서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기업들은 중국은 대기업들의 8, 90%의 본사들이 대부분 각 성에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국유기업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국유기업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중앙정부 산하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중국의 중앙정부 산하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성정부 산하 기업, 현정부 산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래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KT가 옛날에 마치 그 우체국이었잖아요. 정부기관이었다가 이게 민영화되면서 기업이 됐듯이 그러니까 성정부 산하의 한 부서였다가 그 대민 부서였던 거죠. 그 부서가 독립 민영화가 돼갖고 이제 그 기업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사들이 다 그 지방 성정부 소재지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성정부가 여러 가지 특혜를 줘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왜냐하면은 그 세법상으로 기업의 우리나라처럼 일종의 법인세를 부분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도 납세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 이상은 지방 성정부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이 나면은 이제 성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또 고용을 많이 하면은 성정부의 근로소득세는 100% 이게 지방정부로 가거든요. 중앙정부로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면은 성정부가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지방의 기업들의 그 헤드쿼터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우리랑 많이 다른 점이고요. 물론 그 간에 굉장히 유착이나 부패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다른 점 중에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각 성에 우리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사무실을 지사라 그러잖아요. 지사는 그냥 부서처럼 이렇게 그 지역을 책임질 뿐이지 별도의 예산이나 독립법인으로 간주는 않았는데 중국은 보통은 이제 그 분공사라 그래갖고 성 단위의 그 독립채산 법인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헤드쿼터인 본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거고 각각은 성의 독립 기업들이 그 성의 그 지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회사가 중국에 진출해 갖고 나는 중국 전국 전역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실질적인 그 영업 계약은 성 단위의 그 분공사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강성 분공사랑 계약을 맺고 그 옆에 있는 산동성 분공사랑 하나씩 이렇게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거지
순식간에 한 번 다 그런 그 사업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어요. 본사는 그런 계약을 안 합니다. 다만 또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합자법인 조인트 벤처를 투자를 서로 이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성공사, 분공사에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투자에 관한 지분에 관한 얘기는 무조건 그 헤드쿼터에 가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헤드쿼터가 전체적인 전략과 기업 정책을 짜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성공사들이 알아서 현재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사업과 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정부 권력만 분산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업 내의 어떤 그 역할도 굉장히 지방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에 그 스터디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굉장히 이 행태에 많은 변화를 준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라는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에서 성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한국에서 그걸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싱가포르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나 성공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이나 정책 그 학에 나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 태제 명제들이 아주 은연중에 한 중간 규모의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대부분 다 그런 경제적인 게 태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에서 한 5천만 사이에 지리적으로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왜냐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라들은 그런 속에서 나온 거고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은 범죄에 포함될 수가 있죠. 5천만.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처럼 그 아주 지리적으로 거대하고 인구적으로 거대한 이제 그 공간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게 가지는 경제 논리와 권력의 논리가 그냥 다른 범주에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뭔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서구처럼 중국도 민주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간소득 국가가 되면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중산층의 요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또 국민국가론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국민국가라는 건 사실 유럽에서 근대에 형성된 국민국가인데 뭐 중국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들은 그 정치 체제의 역사가 짧게는 1,000년에서 길게는 뭐 우리는 반만 년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긴 나라들이 그런 정치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뭐랄까 일종의 거의 DNA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문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대한민국에도 좀 쉽게 된 편이었는데 일본조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자민당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지만은 뭐 그냥 자민당이 그냥 당연히 계속 집권하는 즉 공산당하고 선거제도는 달라도 결과적인 어떤 권력 운영은 그냥 별로 다르지 않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인민행동당이 그냥 거기도 뭐 자율선거 물론 약간의 그런 뭐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일당 독재로 독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Has China Won이라는 이제 중국이 이겼나 뭐 이렇게 하는 책인데 그걸 쓴 사람이 히쇼 마부반이라는 그 전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이자 리콴유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콴유 행정대학원이 있어요. 리콴유 행정대학원 원장을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싱가포르 주 유엔 대사 됐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좀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이 재미있는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중국이 혁신을 해야지 그 질적인 도약을 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말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양적 발전이 그럼 이게 한계에 다다랐느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미있는 질문 던지는데 이미 14년 기준으로 PPP 기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제1위의 국가 그 GDP를 이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명목 기준으로는 아마 2027년 내지 2028년에 그 아마 미국의 명목 국가 총생산량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즉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메리카에서 넘버원이라는 게 그냥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갖고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미국이 넘버 2 내지 넘버 3가 된 그러니까 경제 그 총생 국가 GDP로 그래서 당신들은 어떤 전략을 필 건지에 대해서 아예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나 의아스럽고 걱정된다. 물론 자기는 이해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정치적으로 바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꺼낸 건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텔렉츄얼들이라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하면서 예를 든 게 지금 그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000불인가 9,000불인가 아직 만불 넘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넘었어요. 그럼 10,000불 정도 네. 된다고 치고 한국이 지금 3만 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소위 말하는 4마리 호랑이들이 지금 보통 한 3만 불, 4만 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싱가포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근데 그 키쇼 마부가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최소한 그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이나 뭐 이런 4마리용은 혁신 국가로 이미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그 시점은 2만 불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최소한 중국 사람들이 뭐 싱가포르도 사실상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홍콩도 그렇고 뭐 유교 문화 국가 중국 인민들이 중국의 학자나 지식인들이 뭐 이런 그 동아시아 네 나라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있냐. 비슷하게만 하면은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최소한 2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즉 중국의 경제 규모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미국의 2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 경제의 3배, 4배까지 가는 거는 질적인 혁신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만으로도 가능한데 국가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제관계에서의 파워 게임을 할 때 1인당 국민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 GDP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는 하나고 군대도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 쓸 수 있는 비용,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과 무관하게 총량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즉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총생산이 그러니까 미국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은 어떤 전략을 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그 사고에 있어서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은 이제는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사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병천 보좌관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책을 잘근 씹으면서 정독을 했는데 엄청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국 경제책이나 중국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이만한 책이 아마 그 대한민국 출판된 중에 이만한 책은 없을 것 같고 생각에 그러니까 이 책을 한 3회독 정도 하면 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교양 차원에서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니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중국의 경제 발전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에도 중국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불평등 얘기인데 불평등 얘기의 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은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의 불평등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랑 우리나라 불평등의 출렁거림이 똑같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78년 이후의 개혁 개방 단계 이게 있고 1992년 남승 강화 이후의 단계. 그래서 78년 단계는 농촌 개혁이 중심이었고 농촌 소유권 개혁이 중심이었고 92년 그래서 경제 특구도 부분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외자 유치와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한 건 이제 92년 개혁 개방 이후부터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01년 WTO 단계가 있는데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딱 10년 만에 세계 공장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을 그때 일본, 독일, 미국을 차례차례 다 뛰어넘어요. 그 제조업 비율을.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 증가했는데 수출이 많이 돼서 증가한 거다. 그냥 소득의 상층이 올라가서 불평등 증가한 거다. 그런 거고 또 하나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국이 이게 뭔가 계속 세계 경제 믿었다가는 괜히 자국 경제도 어려워지는구나 해가지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때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했었는데 중국에 수출을 하는 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평등해져요.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불평등은 수출 호황형 불평등이었고 한국의 평등은 수출 불황형 불평등이었다.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그 무역 거래량, 그다음에 중국과의 교역량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가 그래서 중국은 이제 78년, 92년, 2001년, 2008년 이렇게 4단계로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잠깐 올렸는데 중국은 31개 성으로 되어 있다. 31개 성으로 되어 있고 평균 인구는 성당 4,500만 명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스페인이 4,600, 7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유럽에는 인구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5나라인가 밖에 없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딱 5나라만 그렇고 나머지는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없어요. 5나라만. 그래서 중국 그래서 이제 실은 유럽연합 27개 다 합쳐봤자 한 4억이 약간 안 되거든요. 영국이 탈퇴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유럽연합 4개가 있는 경제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4개를 합쳐야지 중국 경제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정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아소크레버와 혁신과 그다음에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혁신을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에 대해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제 그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다음에 리스크, 언서터티 이런 거 정리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감수한 대가가 이제 초과이윤에서 혁신이라는 게 있고 전통 경제학적인 시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혁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데 결국 질문의 핵심은 민주주의 혁신의 관계는 박정희 그 정권 때 중화공업에 대한 몰빵을 했거든요. 중화공업에 대해서. 근데 중화공업을 후발 공업화를 했던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독재 체제가 아닌데 중화공업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만주국 체제하에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중화공업이 추진됐고 한국도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화공업이 추진됐고 중국 덩샤오핑도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화공업이 추진됐고 대만도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만 이제 우리 누구야 장개석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잡기 경제 단계에서는 앞에 모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불리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우리 한석영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2만 불까지는 이제 충분히 따라잡기나 양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하영이랑 같이 실리콘밸리를 거의 월급 한 달치를 다 써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많은 거 배웠는데 우리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버라든가 만들어진 거 보면 혁신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가서 겪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술 먹고 차 마시면서 노가리 푸는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않고 다만 미국은 가능하고 한국은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었다는 게 제 얘기예요. 미국은 인구가 3.3억 명,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대규모 자본과 그다음에 대규모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대규모 그 고퀄리티 인재랑 등등이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의 상호 자극이 경제 성장이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자극하고 수요가 공급을 자극하는 게 경제 성장이고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자석 단계 다음에
무슨 단계라고? 건설 붐 단계. 건설 붐 단계라는 것도 SOC를 퍼붓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일본이 고도 성장했던 것도 그 농업 경제가 중화공업 경제랑 수출 경제를 갖다가 한번 팡 뛰고 그 다음에는 SOC만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그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와 달랐던 고유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 3.3억 명이라는 미국 시장의 대규모 시장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 자체가 실은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우리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에서 한석영이 그 이제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책에서 정리된 건데 그 축적이라는 거는 시간을 통한 축적도 있지만 공간을 통한 축적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규모 그 자체가 축적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게 있고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볼 거냐 문제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규제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을 하웨이는 지금 기술을 규제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웨이 작살나게 생겼는데 기술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민주주의 친화적인 기술 혁신이 있을 수가 있고 권위주의 친화적인 기술 혁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냥 빅브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이 IT를 발전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제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주민번호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1968년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다음에 주민번호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져요. 1.1 사태 이후로. 주민번호 제도의 철학의 기반은 뭐냐면 전 국민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간첩이 아닌 걸 네가 입증해라. 근데 이게 뭘로 도움이 되냐면 IT화 될 때 도움이 됐어요. 그 전 국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번호 제도로 다 전 국민이 멤버링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적 제도로 행정 체계가 발달했는데 우리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행정 사무소에 쓰기가 되게 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신조와 냉전 체제에 만들었던 그 주민번호도 때문에 IT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 IT 인프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의 IT 발달은 주민번호 제도라는 그 냉전 권위주의 산물이라는 역설 때문에 발달한 것처럼 중국이 그 이제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지금 AI라든가 안면 인식은 중국이 세계 최고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텐젠트라든가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실은 쪽수 파워거든요. 쪽수 파워.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였는데 유럽의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 서민들은 신용카드 쓸 수 없어요.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통장에 있는 잔고랑 연계하는 체크카드 쓰는데 한국은 신용카드가 발달했는데 신용카드가 한국이 발달한 이유는 체크카드에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거꾸로 걔네는 그 저거 뭐 현금 없는 거래 뭐라 그래요? 그 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알리페이 등등 그런 이제 그런 게 발달하는 이유가 거기는 체크카드도 없고 현금 신용카드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어떤 무통장 이런 등등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냥 영국을 추격한 게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은 나치가 추격한 거였거든요. 나치가 중화공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비스마르크가 그 추격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학에 말하는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튼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주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우리나라 키스트, KDI 뭐 이런 것처럼 본질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는 건데 그게 반드시 민주주의랑 문제랑 다를 수 있다. 개념적 카테고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중국 경제 우리가 이제 책 한 권을 다 보게 되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일단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유능함이 제가 보기에 엄청난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경제의 아직 약점은 국영기업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 국영기업 중심이고 그래서 그 중무장대 어떤 그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거는 다 국영기업 기반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외자유치 기업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 계속 나오는데 국영기업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인 거지. 뭐 미국 기업, 독일 기업, 뭐 한국 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민영 약간 이제 중규모 기업, 중견기업 이하 기업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인 경우는 많지는 않고 다만 소매업 분야, 아까 말한 유통 소매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마켓 비슷한 것들,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신생 그 기존에 게 없으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거는 엄청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와 연결된 소매 서비스업 분야, B2C 서비스업 분야, 뭐 그런 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기술, 혁신, 규모의 경제, 국영 파트, 민영 파트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마지막만 이 얘기만 마무리 지으면 우리가 여기 안의성 사례랑 스차성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경제신문을 많이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사후적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이랑 그 약간 권위주의 최첨단인 중국의 공통점이 사후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네가 안면인식 AI가 중국이 발달한 이유는 한 10,000명, 10만 명 죽도록 그냥 해보라는 거죠. 사람이 죽더라도 니네 그냥 죽어도 괜찮으니까 해봐. 했다가 도저히 막 그 정치적으로 감당 안 될 정도로 한 1,000만 명 가까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약간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아무런 룰 없이 AI를 돌렸는데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돌렸는데 자율주행차를 해가지고 무슨 뭐 갑자기 꼬맹이가 자율주행차로 치려서 죽는다든가 임산부가 죽는다든가 무슨 뭐 정치인이 죽는다든가 어디 뭐 강남 어린이가 죽는다든가 사고 벌어지면 당장 씨발 이 규제 안 만들어 놓고 뭐 했냐 이 개새끼들 하면서 막 그냥 경제지부터 해가지고 다시 지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못하게 막으면은 그래서 실은 규제라는 말에는 인권도 하나의 룰인 거예요. 인권도 규제인 거고 민주주의도 규제인 거고. 근데 중국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민주주의도 없고 인권도 없고 뭐 몇만 명 죽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없기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실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실험이라는 면에서는 중국이 가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기술 전쟁 또는 혁신 전쟁이라는 것도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네, 붙이면은 한마디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왜 중국하고 미국의 규제가 사후 규제나 또는 네거티브 규제냐면은 그게 뭐 체제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공간성 때문에 그래요. 네, 제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중국 공산당이 성공한 것도 대장정이라는 그냥 어마어마한 도발이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지리산에 갇히면 못 나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였고. 바로 포위당이가 다 선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중앙 정부는 통제를 하고 싶어도 성정부가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제 사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책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3주간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을 테니까요. 각자 책 꺼내서 이렇게 책 화면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한승철님도 가능하면 화면 좀 잠깐 켜주시고 비디오.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겠습니다. 책 좀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표시해 주세요. 자, 하나, 한승철님 나오시면 찍겠습니다. 아, 네네, 뭐 하시네요. 자, 책 있으면 표시 좀 해주시고, 책 있으면 들어주시고요. 뭔가 이렇게 찾고 계시네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 이북이구나.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